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세안 또 신남방의 중요성을 통계나 수치 또는 텍스트가 아니고요, 시각적인 지도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이후에는 이제 각국의 경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수치와 또 통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겁니다. 저는 지리학자예요. 그래서 한 22년 동안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아세안 전역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 또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고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워밍업하는 기분으로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로 재발견하는 아세안의 힘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세계 지도에서 동남아를 보시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전형적인 영국 중심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대영 제국의 식민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도도 있고요, 또 동남아도 있고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있고 호주, 뉴질랜드가 있는데요. 이 호주, 뉴질랜드가 상당히 중요하게, 또 캐나다도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 동남아는, 아세안은 아주 작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국은 인도라는 거대한 지역을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면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었고요. 지금 우리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도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죠. 세계를 통치한 영국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역시 동남아가 상당히 작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을 일으킨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400년 전에요, 세계 지도와 또 지구본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대영 제국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신 지도와 좀 다르게요, 이것은 실제 면적에 근거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유럽은요, 상당히 축소되어 보이지만 이것이 실제 면적입니다. 반면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동남아는요, 실제 면적이 굉장히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계인의 지리적 상상력을 장악한 영국의 어떻게 보면 지도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축소되어 인식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면적이 정확한 지도를 위한 지리학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도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GIS라는 새로운 지리적 기술이 지도화하는 작업에 적용되면서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지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지도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인구를 한번 보시면은요, 중국이 가장 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우리 신남방 정책의 중요한 국가인 인도가 또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동남아시아가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증가할 지역이기도 하고 또 현재 인구가 많은 거의 7억에 육박하는 인구를 갖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는 인구 측면에서 또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시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수자원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물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우리도 물 부족 국가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동남아는 물이 풍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요, 환경적, 문화적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동남아는 중남미와 더불어서 이런 생물학적 또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한 곳입니다. 앞으로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 또한 높습니다. 중국은 최근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는 반면 동남아시아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동남아는요, 세계에서도 쌀을 수출하는 지역이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바나나를 따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는 제가 가서 보면요, 뭐 쥐와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릴렉스 되어 있고 또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곳입니다. 노동력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또 많이 이주하는 그런 지역이 아세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또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고 있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경제 개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요, 베트남 분들이 술을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웡러 그래서 베트남 분들이 한국 분과 더불어서 술 마시면서 비즈니스도 많이 하시는데요. 주의할 것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무슬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술을 드시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의 상황을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요. 비즈니스 하실 때 꼭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시면 보다 승산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과학이라든지 어떤 그 생명 자원과 관련해서, 생물 자원과 관련해서 동남아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우리가 지금 저개발 국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의 경제 실업이 가능하고 또 새로운 방식의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500년 전에 동남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민족이 국민이 어딘지 아세요? 맞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장 큰 키를 갖게 됐을까요? 사실 네덜란드 하면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좁은 땅이잖아요. 그 해답은 동남아에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필수품 지도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동남아시아로 진출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도요 한 5분의 1 면적밖에 되지 않고요, 또 바다보다 낮은 땅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고 이 아세안 지역, 이 남방 지역을 찾아 나섰고요. 그 지도 제작의 명가가 또 여러 가지 지도를 제작하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동남아를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는 세계에서 어떤 작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좀 다르게 세상을 인식했습니다. 계속 이 향신료가 나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에 집중해서 자세하고 또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그곳에서 부를 이룬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요, 18, 19세기에 네덜란드는 그렇게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또는 위험한 또는 기회가 사라진 유럽을 떠나서, 헬유럽을 떠나서 행복한 동남아로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를 가면요, 그 유럽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명을 만들고 또 건축한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이 되고 여기에서 많은 어떤 수익을 얻었던 배경은 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이고요. 지금도 인도네시아에 가면 이런 자바의 파리라고 불리는 반둥도 있고요. 또 굉장히 세련되고 또 수준 높은 그런 문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과학이나 기술의 어떤 발전이 굉장히 눈부셨고요. 이곳에서 제약 산업도 발달했고 또 여러 가지 과학, 또 천문학, 또 박물관,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고 지금도 그 유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전신이 이곳에서 나기도 했고요. 또 비행기, 또 여러 가지 항공기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도 발달해서 지금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고 프랑스 문화원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CNN이 선정한 세계 최고 음식에서도요, 사실은 한식이나 일식이나 중식이나 프랑스 음식을 제치고 동남아 음식이 1위를 했습니다. 특히 태국의 마사만 커리는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CNN에서 꼽혔는데요. 그 이유는 태국이 음식 마케팅, 또 세련된 왕실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인에게 잘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남아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문화, 또 경제, 또 소비 시장이 존재하는 곳이고요. 심지어 영국의 펍에서도 태국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국수는 말레이시아에서 나왔습니다. 페낭의 아쌈 락사입니다. 말레이시아는요, 이슬람, 말레이 종족, 그리고 인도 종족, 그리고 중국계가 굉장히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다문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KL 공항에 내리시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쿠알라룸푸르는 두리안 도시가 되어가고 있고요. 마윈이 투자한 새로운 도시 프로젝트의 이름도 두리안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떼르 회장, 우리로 말하면 정경영 회장이신데요. 이분도 굉장히 두리안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나라가 아니라 마하티르 총리 부인이신 하즈마 여사, 그리고 이전 나집 총리의 부인이신 로즈마 여사, 이분들 다 무슬림이신데요. 굉장히 독실한 무슬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핫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베트남은요, 세계 2위 커피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노이무이, 그래서 다 바꾸자. 전에 그 이건희 회장께서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베트남은 하나 더 나갑니다. 필요하면 마누라도 바꿔도 된다. 그것이 노이무이, 다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자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커피 생산량이 급증해서 지금 세계 2위고요. 여러 가지 전통과 또 어떤 고급 문화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남미의 그런 불행한 커피 맛이 아니고 희망이 넘치고 또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그런 행복한 커피밭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4위, 특히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빈을 생산하고 있고요. 스타벅스 CEO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커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날, 그리고 생산지는 줄어들 이 커피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로아 커피를 비롯해서 굉장히 고급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요, 미국이나 유럽보다 또 아프리카보다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저 역시도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 때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굉장히 저출산 또 어떤 실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데요. 이 아세안 동남아시아 지역을 재발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둥이라는 지역에 가면 정말 그 지역에 있는 99% 분들이요, 나 반둥에서 태어나서 행복해라고 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가면 저도
저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얻고 또 나도 뭔가 한번 새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먹고 또 잘 먹고 또 다양한 종교 다원주의, 판짜실라의 원칙에 의해서 종교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고 동남아다. 근데 저희가 하나 더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슬림에 대한 굉장히 편견이 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무슬림 나라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2억이 넘는 무슬림 인구를 갖고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랍의 보수적인 무슬림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 제가 꼭 얘기를 좀 이번에 하고 싶습니다. 특히요, 동남아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남방 정책으로 동남아 아세안에 진출할 때 이 여성 파트너들과 호흡을 잘 맞추고 또 소비 시장으로서 여성들의 그런 삶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에 나가면 정말 무슬림이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모계사에도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그래서 머란따오라는 전통이 있는데 이분들이 세계를 무대로 이렇게 활동하는 이제 그런 역동성을 보이고 또 많이 우리나라에도 찾아오세요. 그래서 지금 고궁 같은 데 걸어가 보시면 중국 관광객이 줄었을 때 그 빈 공간을 메우는 분들이 히잡을 쓴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실제 그 생활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양성평등적인 나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특히 한국 여성들이 동남아 진출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위로도 얻고 또 새로운 기회를 또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필리핀은요, 그 젠더갭 인덱스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국가고 남녀 차별이 적은 곳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 반둥회의 들어보셨죠? 우리가 제1세계, 2세계를 이제 자기적으로 나뉘었는데요. 그 3세계의 중심지가 바로 이 반둥, 또 새로운 또 평화로운 세상을 꿈꾼 그런 도시입니다. 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동남아 전역이요, 사실은 평화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보면은 상당히 적고요. 원자력이라든지 핵무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화의 무드가 있고 이런 반둥에서 그 좋은 인프라, 유럽인들이 남기고 간 인프라를 통해서 세계의 어떤 제3세계의 중요성을 알린 그런 첫 번째 비동맹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고요. 그 전통은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뒤, 60년 뒤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참여한 그런 곳이고요. 여기에서 아베 총리와 시진핑 이 주석도 이렇게 좀 어색하지만 악수를 하는. 그래서 이 동남아는 전반적으로 이 평화가 굉장히 꼽히기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다 동남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하노이는 전쟁을 치른 곳이지만 지금 완전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로도 아주 혈기가 대단하고요. 한국이 베트남의 제일 투자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 가면 여러분 정말 봄이 이런 거구나, 경제의 봄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기 북미 정상회담에 가서 이제 코멘트를 하고 또 이런 평화의 무드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참 베트남이 대단한 게 이전에 적이었던 나라를 친구로 받아들이는 그런 유연성이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노이 힐튼이라고 불리던 호아루 포로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개조해서 어떤 평화로운 그런 하노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으로
용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세안을 새로운 지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새로운 지도를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아세안을 중앙에 놓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럽 중심 지도에서는 아세안과 한국이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지도를 하나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한국과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지도를 사용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인도네시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전체 길이가요, 미국보다도 더 깁니다. 엄청난 대국이고요. 저는 제국이다, 엠파이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적, 종교적 그런 다양성,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수준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요, 이런 종족의 다양성들을 다 이렇게 아울러서 하나의 인도네시아로 만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대국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었는데요. 정말 하루 만에 그 2억이 넘는 인구가 참여하는 선거를 굉장히 질서 있게 군인과 경찰이 협력하에 치루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거의 81%에 육박했습니다. 어떤 민주주의 어떤 정신이나 그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비록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당선자가 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을 받아들이고 성숙한 어떤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 개표 요원들도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인도네시아가 선거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더 많이 발전하고 또 더 큰 경제 대국으로서 잠재력을 발휘하겠구나. 그리고 이슬람 세계와의 어떤 관계도 더 좋아지고 또 거대한 시장이 열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가 단순히 뭐 세계 4위 인구 대국이란 것만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제가 볼 때는 20억 무슬림 소비시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까 보시듯이 여성이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는 곳이고요. 이곳이 좋은 어떤 할랄 제품의 테스트 마켓이 될 수 있고 또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불교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태국은 이번에 태국 왕실이 어떤 즉위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태국의 불교 문화와 전통을 전 세계에 세련되게 알리는 이런 토탈 마케팅을 구사했고요. 또 국민들의 어떤 단합도 높였습니다. 라오스도 우리는 그냥 가난한 나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핵심적인 지역이고 아세안의 심장입니다. 특히 라오스 국민들은 굉장히 우아한 어떤 문화 또 전통을 중시하고 또 예술을 즐기는 이제 그런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얀마 역시 어떤 전통과 문화가 굉장히 화려한 그리고 어떤 다양한 공정무역 상품도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 개발업자로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달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지도를 보면 인도와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세안이라는 곳은 선수들만 아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그 노다지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저가 항공이 생기면서 더 아세안이 가까워지고 있고 또 중국의 1대1로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서 또 중국 자본들이 밀려오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옛날 중국 정화가 이 동남아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아프리카 중동으로 갔었는데요. 지금도 어디를 가든 차이나타운이 있고 또 중국 자본과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벨트 원 로드 1대1로 정책이 이쪽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유조선이 지나가고 또 여객선이 지나가는 전 세계의 해양 물류의 중심지가 바로 인도네시아고 말레이시아고 싱가포르이고 동남아입니다. 또 화물선이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특히
특히 중점적으로 아주 정교한 경제 지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ODA 사업도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도를 조금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남아와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가까운 이웃인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국 중심의 어떤 미국 중심의 강대국 중심의 어떤 경제 무역에 우리가 집중했었다면 이제는 좀 동남아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의 적극적인 경제 파트너로 우리가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첨단 제품 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중국 제품에 대해서 10에서 25%를 올리니까 지금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회적인 생산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동남아가 더 핫한 투자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 화웨이가 굉장히 이 동남아시아 아세안 지역에서 선전하고 있고요. 우리도 신북방 정책과 더불어서 신남방 정책에서 핵심적인 지역이죠. 희망 밀집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이 동남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커넥터그래피, 즉 연결망이 중요한 새로운 시대에 이 동남아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물류로 큰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IT 또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돼가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랩이 탄생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도 또 말레이시아와 손을 잡고 이 아세안을 비롯해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정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젊습니다. 그리고 한류 인기가 대단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 지역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적용하고 플랫폼을 확장할 파트너가 필요한데요. 바로 아세안이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말 하디, 인도네시아 대사입니다. I think most Koreans would know the name Park Hang-seo, the coach of football in Vietnam, very popular, very important man. But to me, Coach Park, at one point he said something to his team in Vietnam, and this is what he said. If you want to win the game, you have to run not to where the ball is, but you have to run to where the ball is going to be. So I think this is very important point when it comes to Korea-ASEAN relations. My next point, as Dr. Kim already mentioned, Indonesia just had its presidential elections in April. The official results of the elections will only be announced by May 22nd, where we will know who really won the elections. But I can tell you this morning that at least
we know now that there will be policy continuity and stability in Indonesia. And there are three important things that we need to take note of from the Indonesian elections. Number one, from that elections, we know now that democracy is here to stay in Indonesia. And that democracy has produced political stability. As Dr. Kim said, there are some disputes, differences in opinions, but everything has been, is, and will be settled in the court, not on the street. So democracy and political stability is very important, and I know that in Korea, it's like a mirror to you, where you are growing your democracy, and at the same time, you really need political stability. Number two, as soon as the day of elections is over, the next morning, the market in Indonesia was very, very happy. The currency, rupiah, has grown stronger. And the stock market is bullish. So that says that the market has been relieved. The market is very happy with the elections and the results of the elections. And the third thing that we need to take note of from the elections in Indonesia is the fact that the youth voice, in Indonesia we call them the millennials. The voices of the millennials are very, very important. Mind you that almost 50% of Indonesians or Indonesian population is below 30 years of age. The median age in Indonesia is 28. So it's a very, very young population. Now, the question is, actually Dr. Kim has made my job easier, because now I can just say, why do you need to pay extra attention to Indonesia? Why Indonesia? Indonesia is the largest economy in Southeast Asia. At one point in my career, I was posted as Deputy Ambassador in the Netherlands, in The Hague. And there I was always very happy to say to everybody that, look, today the Indonesian economy is bigger than the economy of the Netherlands. And I think in the next few years, the Indonesian economy will be bigger than the economy of South Korea. So Indonesia has joined the $1 trillion GDP club. And I think by today's number, Indonesia is the 16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Population of 260 million, and as I said, almost 50% are below 30 years old, and 44% is below the age of 25. So it's very, very young. I cannot stress the importance of this fact more, that you are looking at a very, very young population, but this is the generation with much better education, and this is the generation which are much more connected. Because, as Dr. Kim said, the penetration of
mobile phone and the internet in Indonesia is very, very high. And the credit rating of Indonesia from Moody's, from S&P, and all kinds of those rating agencies in the world is keep on improving. And also the ease of doing business in Indonesia has been improved very significantly in the past 5 years. And Indonesia is the 5th largest internet users. If I'm not mistaken, you find the 2nd largest users of Facebook is in Indonesia. Also Twitter and all this social media. But I want to point out one very important aspect about Indonesia is about its mega biodiversity. Plants, animals, varieties are abundant, and this is the 2nd largest biodiversity in the world, after Brazil, I think. And I have met some Korean companies which are benefiting from biodiversity in Indonesia. One example is a biopharmaceutical company that produces biopharmaceutical agents in Indonesia and then develop to be drugs or products in Korea. So Indonesia is a big economy and there are so many opportunities. So this is Indonesia in top 20 GDP countries. And there are some predictions to say that by 2045, Indonesia will become a 4th or the 5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this is very important to note, that the Indonesian economy is actually shifting already towards service sector. So we have gone past the resource-driven economy back in the 1980s, 1990s. I know in Korea, Indonesia is the 2nd largest supplier of coal for Korea. After Australia, Indonesia is the biggest. And actually, 35% of Indonesian export to Korea is coal. So if you close down your coal-fired power plant, Indonesia will be in trouble. But you can see that in the year 2000, Indonesia's economy is shifting to manufacturing driven. But then by 2015 and now 2019, 2020, actually the biggest part of our GDP is already services driven. And the next important thing to note is that we have agreed, as Deputy Minister said, to reopen our negotiation for Indonesia and Korea FTA, and is expected to be finalized by November this year. And I think everybody is very exciting to see how this FTA will benefit the companies both in Korea and in Indonesia.
Korea is a very important sour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Indonesia. In the past 5 years, Korea is ranked number 7 with 7.3 billion US dollar worth of investment. Number 1 is Singapore. But I know the cases where Korean investment going to Indonesia through Singapore and then noted as investment from Singapore. So anyway, Korea is a very important when it comes to investment in Indonesia. And if you look at where the Korean investment is going, mostly still to manufacturing sector. But when you look at the trend in Indonesia economy is to services. And most of the, more than 70% of the investment from Korea is still in the island of Java. So I'm going straight to which sectors that you need to look at if you think about doing business with Indonesia. Because as Dr. Kim said, Indonesia is one, if not the happiest place on earth. So you need to be in Indonesia. But look at the sector. Number 1, the most promising sector you need to look at is the lifestyle industry. And as the Deputy Minister said, this is on par with the fact that Korea now is very strong with the Korean wave, right? Look at the financial services, look at the food and beverage. You know, we have in Indonesia already, I think, I forgot, Paris Baguette or all this Tom Tom Cafe, whatever. And then leisure, apparel, education is important, transportation, housing, telecommunication. We are even already talking about when it comes to housing and working space, you need to look at the millennials, the young people in Indonesia, because for them, for example, working space, they don't need offices anymore. What they need is maybe co-working space. They may not need a real house or apartment like us anymore. They may want to have something like a co-living space. I don't know. But you need to look at really the trend, the lifestyle of the millennials. Remember, this is more than 44% of Indonesian population with a very strong purchasing power. Why? Because the consumer class in Indonesia is booming. You can see by 2010, the consuming class in Indonesia was only 45 million out of 240 million. But by this year, it's already 85 million, double. So double the size in 10 years. If the scenario is our GDP grows by 5 to 6%, in the next 10 years, by 2030, there will be 135 million consumer class. And these are the millennials, once more. But if we can push our growth up to 7% a year, then there will be 170 million people with very strong purchasing power.
The second sector you need to look at is tourism. And I think we have a lot of work to do in the tourism sector with Korea, because out of 26 million Korean tourists last year going to other countries, only less than 400,000 Korean tourists visited Indonesia. That's too small. While at the same time, the Indonesian tourists to Korea is growing very rapidly every year. Last year was already more than 300,000. So for me as the Indonesian ambassador, it will be not very good if Indonesian tourists more to Korea than Korean tourists to Indonesia. But travel and tourism industry is growing very fast in Indonesia, and President Joko Widodo once said that in the next 20 years, 1 of every 4 jobs in Indonesia will be in the tourism sector. So tourism will become Indonesia's core business. And therefore now you understand why in the past 4 or 5 years, President Joko Widodo concentrated his efforts on developing infrastructures, new airports, new seaports, new roads, new railroads, because to make more tourist destinations accessible. Number 3, digital economy. Indonesia has a very strong digital startup ecosystem. I think today Indonesia already has 5 unicorns, 4 or 5, I forgot. For sure, Gojek, Bukalapak, Traveloka, and this is compared to other ASEAN countries. Indonesia has the number. And again, the population, the market that is benefiting from digital economy is so huge with the penetration of smartphone and the internet. So the digital economy of Indonesia is expected to grow to $150 billion by 2025. Last point, maybe I have talked about Indonesia all good and this, but actually it is not without challenges. There are few challenges that we need to addres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s the fact that Indonesia today is experiencing deficit in our current account balance. Why? Because our energy consumption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while our production output, especially for export, is not growing as fast as the energy consumption. That is the key issue in this challenge. And please remember that the contribution of international trade, export and import in Indonesian economy is very low still. It's about 10 to 11%. Compared to, for example, in Korea is
80%, right? Or in Singapore, it's like 90%. But Indonesia is very low. So we are depending more on domestic consumption. So the challenge here for the Indonesian government is how to push export. How we can combine all the resources and pushing for exports, because that will help with our current deficit issue. So,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and I hope my presentation can address your curiosity about Indonesia, and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see the opportunities in Indonesia. And right now, you can just come to the embassy. You don't need to have middlemen. You don't need to have brokers. Come to us. We provide you with one-stop service at the embassy. We have the investment office, we have the immigration office, we have the trade office, all working together to provide the best service possible for free, without charge. Thank you very much.